이 작품집 각각의 계절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미래 완료적 기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요 다루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뭔가 주인공의 미래를 선치한 듯한 인물들을 먼저 깔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좀 독특한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뭔가 미래 완료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특히 그 사슴벌레식 문답, 그 다음에 기억의 왈츠 같은 작품이 그런데 우선 이 작품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 전대엽 누나와의 기억이 진하게 있는 박병훈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전대엽 누나 이제 연락 안 해요? 진하게 있지도 않고 사실은 몇 번 만날 일이 없죠. 사실은 전대엽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같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운동권들끼리는 5월이 되거나 뭐 이렇게 또 때가 되면 만나서 하는 일들 때문에 이제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권여선 작가가 정확히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는지 뭐 학생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실제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 있을 법한 한국 사회에서 있을 법한 사건, 특히 뭐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또 조직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내부에 한 명이 이제 자기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를 다 엮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일종의 클리셰 같은 얘기들이죠. 네. 제가 이 소설집에서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단편은 사슴벌레식 문답이었어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소재작이기도 했고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읽고 나서도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나는 소설이 이 소설이었고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이 4명의 그 여성 같이 이제 대학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권여선 작가가 굉장히 픽진하게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스스로의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동세대가 겪었을 법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세대가 좀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하면서 읽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남성 작가가 쓴 후일담 혹은 뭐 후일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근데 그런 소설들은 운동권의 어떤 그런 근데 이제 공지영 소설의 뭐 고등어라든가 뭐 그런 소설들을 이제 후일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레가토 같은 장편 소설도 권여선의 그런 장편 소설도 이제 후일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레가토를 안 읽어가지고 어쨌든 이 사슴벌레식 문답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뜨거웠던 시기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 시기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운동권들 특히 더 이제 대학교 초년생 시절 그때가 가장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어떤 과거의 주박에 사로잡힌 채로 평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도 결국은 자신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대학교 시절이나 혹은 뭐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권여선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잘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이지 않고 어쨌든 4명의 여성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의 기억들이 얽히면서 지금의 어떤 삶의 어떤 신산스러움, 심리학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불우함을 통해서 다시금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사슴벌레식 문답이라는 것이 초반의 어떤 의미하고 나중에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슴벌레식 문답이라는 것들이 가지는 어떤 다이성, 다성성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이 어디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찜찜한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후일담이긴 하지만 사실은 뭔가 답을 정해놓고 회고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계속 반추해보고 각자의 시점에서 또 반추해보면 다른 빛을 발하는 다른 결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슴벌레식 문답을 인상 깊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나머지 소설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기억이 확 남는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억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라고 하는 거는 과거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안전한 피신처 같은 곳에다가 넣어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다 완료된 거고 이미 평가도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현재의 관점에서건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관점에서건 간에 그건 이미 평가가 끝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냥 어떤 과거가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일종의 피난처나 이제 안식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권여선 소설에서 기억의 특징은 이게 일종의 어떠한 굉장히 어떤 폭정같이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고 그리고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아직도 평가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평가될 수 없는 완료되지 않을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단지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그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마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여기서 이게 사슴벌레식 문답에서도 처음에 이제 사슴벌레식 문답의 핵심은 뭐 어디로 들어왔지? 사슴벌레가 이제 꽤 큰 벌레인데 자기네가 4명의 친구가 이제 하숙생 동기인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거기를 놀러 갔는데 1박 2일로 그런데 사슴벌레와 같은 큰 벌레가 날파리도 아니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왔지? 그랬더니 어디로든 든이라는 이 어미를 붙이면서 그러면서 그런 문답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겠지 뭐 이런 식의 문답을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때의 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좀 의미가 바뀌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과 이게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가리키는 어떤 표현으로 이 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말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사슴벌레식 문답 그것을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똑같이 반복하지만 이 사람은 질문형이고 나는 그것을 든이라고 하는 어미를 쓰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묘하게 그리고 그게 말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식대로 이제 사슴벌레식 문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명명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나 갑자기 아니 왜냐면 결국 소설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서 진짜 정말 소설가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소설이라는 장르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개인 방언을 개인의 어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그러한 것을 그냥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개인 방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닌 이걸 읽어야만 설득력을 어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그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상황과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상황에 설득되고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말이었지만 상황이지만 그것에 설득되고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보편적 어떤 공감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다. 재밌었다.
그러니까 작가다 역시 작가다잉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이랄까. 24평을 작가는 작가다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 아 그러니까 내 명민하지가 못해서 뭐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이제. 뭘 이 작정? 책을 극찬하기로 오늘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제가 약간 권여선 빠로서 응? 박인 선생. 아무튼 네, 저는 아무튼 기억의 왈츠 얘기하는. 최근에 우리가 다뤘던 김현수 소설집의 시간관념 이런 거하고 비교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권여선 작가가 활용하고 있는 뭐 이 미래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사실 뭐 완전히 완료된 형태는 아니죠. 지금 과거도 아까 뭐 과거도 완전히 완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그게 어떤 전조의 형태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가 저것이 나의 미래가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느낌을 주었는데 지금의 나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미 어떤 그 미래 완료의 형태를 얻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제 과거의 반추로 되돌아가는 굉장히 좀 역동적인 시간 배치를 활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다소 요런 방식의 이 이야기 시점 교체가 그 일어나는 소설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조금 번잡하게, 조금은 뭐랄까 산만하게 읽을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작가 스스로가 조금 좀 정리해주기 위하여 시간에 대한 자기 의식 같은 것들을 서술로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장들도 많거든요. 이 뭐였지? 마지막 소설. 기억의 왈츠. 네, 기억의 왈츠에서도 거의 마지막 결말에 보면은 거의 자신의 시간관이면서도 이 소설적 주제를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직접 적고 있기도 하고. 근데 어떤 문장이죠? 읽어주시죠. 굳이 뭐 기억이 나를 타인처럼 관객처럼 만든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라는 걸 아니까 뭐 이렇게 아까 그 톤이랑 다른데 아까 그 톤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잘 읽어줘야죠. 근데 우리 뭐가 됩니까? 그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인식 같은 게 뭐 아까 제가 뭐 24평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말하기도 했지만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뭐 그런 것들을 무의지적인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거나 내 삶으로 적절하게 편입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내 삶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툭 하고 드러나고 또 내가 잊고 살아왔었던 것들을 다시 헤집어서 끄집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견뎌내는 이 약간 뭐 신산스러움, 뭐 불우함 각각의 표현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현재의 정서들을 품어내기에 굉장히 좀 적절한 시간적인 배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김현수 소설하고 비교를 하자면 김현수 소설에서는 그때 저희도 조금 지적을 했었지만 그때는 이 지속의 관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돼서 지속된다. 이런 것들은 단속적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수용적인 시간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만들어냈잖아요. 김현수는. 그게 우리에게 조금 호불호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 어떤 수용적 태도가 가능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 시선? 약간 좀 인간의 인지로부터 약간 좀 레벨업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김현수 소설의 서술적인 특징에서도 드러났었고 굉장히 그 소설에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할아버지의 언어로 긴 시간을 견딘 이 사람의 어떤 인식과 언어로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했다면 반대로 이 권여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서술자들이 대부분 이제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고 과거에 30년 막 지나간 걸로 따지면 30년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15년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금 이야기한 그토록 평범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뭔가 이게 평범한 미래가 될 수가 없고 내 삶이 아직도 이거의 파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뭐라 그러죠? 과학에서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코펜하겐 무슨 뭐 그거 아니야? 이야기하듯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동이죠. 입자로 보면 입자인 거고 파동으로 보면 파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권여선 소설은 훨씬 더. 그러니까 한 번 관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보면 쭈루루루 파동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출렁거림,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어떤 소설적인 그게 이제 미래 완료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설의 기법으로서 활용되었다는 점, 그게 기존의 이제 권여선의 기억을 다루었던 소설들보다 이 소설집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차별성이기는 한데, 반면에 저한테는 그게 조금 완전히 좀, 그러니까 이 정돈 되지 못함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소설의 주제에서는 읽기에 따라서는 다소 선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라는 감정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작품이 좀 대립적인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슴벌레식 문답은 그러니까 어디로든 들어온다는 게 사실 불가해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설명이자 변명이죠. 예의 태도.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경애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신의 변절에 대해서 나는 미안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주머니랑 닮았어요. 사슴벌레가 어디로든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랑 닮았는데, 그건 사실 경애의 그 태도는 나와 부영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그 태도들이랑 닮았는데, 문제는 그 사슴벌레가 방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경애도 결국 자신의 과거의 기억에서 못 빠져나오고 물린 형국이 돼버리잖아요. 정권이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서 더 구석으로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주인공도 정원이로 인해서 부영과 경애를 불러 모으지만 그 자신도 결국은 그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슴벌레 같은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슴벌레식 문답은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기억의 왈츠에서는 화해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조차도 기억의 왈츠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과거의 자신과 그 뭔가 그 왈츠를 추는 듯한 모습으로 끝을 내잖아요. 1, 2, 3, 1, 2, 3 하면서. 근데 그게 그 동생 부부가 있잖아요. 동생 부부가 사이가 좋고 어떻게 보면 동생은 자신과 비슷한 과거를 겪었잖아요. 어머니와 오빠의 폭력으로부터 같이 도망 나온 그런 과거를 겪었는데 동생 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근데 제가 느끼면 뭐냐면 이 책의 좀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 동생 부부가 마치 자신이 과거에 이 누구죠? 남자 썸 탔던 사람? 경서. 경서. 경서와 잘 됐다면 아마 현재 동생 부부처럼 돼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경서랑 왜 헤어졌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의 어떤 집에서 쫓겨났다는 컴플렉스라든가 뭐 삶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아마 경서랑 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부부와 함께 그 국수집에 감으로 해서 경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어쩌면 그때 잘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이 소설에.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과 좀 화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소설은 이게 사슴벌레식 문답이 제일 앞에 있고 기억의 왈츠가 제일 끝에 있는데, 이렇게 이 흐름상 뭔가 권여선 작가가 이제 과거의 기억과 화해하려는 시도? 이거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화해하지만 어떤 때는 화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계속해서 이제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그런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권여선 소설에서는 어떠한 소설로서의 종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이 종결이 있지만 그게 이제 언제 또 뭐 변화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꼭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해할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독특한 거죠, 이 기억의 왈츠가. 저는 왜냐하면 상반된. 네, 이전에 뭐 사랑을 믿다도 사실은 또 기억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억도 이제 너무 지나갔기 두 차례. 그러니까 사랑을 믿다도 아주 독특한 기억 회상 방식이잖아요. 남의 회상을 내 회상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지금 회상하는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기억과 접점이 없어요. 사실은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을 건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뭐 반죽의 형상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기억을 사회한다기보다는 그런 형상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권여선 소설의 애독자셨네요. 아니, 이게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좀 츤데레처럼 권여선을 사실 좋아하고 있네. 레몬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 권여선 작가와의 기억은 언제나 어떤 이 김현수 작가처럼 낙관적이진 않아요. 뭔가 김현수는 다 뭔지 품어주잖아. 네. 그 긴 시간으로 현재를 다 아니 품어주고. 근데 김현수 작가도 예전에 사랑이라니 선영아 이런 걸 읽었을 때에는 이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기 기억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뭐 현재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김현수 작가의 최근 작업들로 연속되는 모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계열은. 아니 어느 순간 이제 달관한 도인의 그렇죠. 어떤 네. 포즈일까? 그런 게 좀 강하죠. 반면에 권여선 작가는 계속 고민하고 계속 그러니까 갈등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종류의 소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와 뭔가 화해 가능성을 열어놓는 감시한다는. 그런 작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기억의 왈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누구 이름이 뭐라고 경서? 경서. 아니 저는 이제 물론 거기에 그 되게 좀 그 식당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신화적인 공간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 잘 자연스럽지 않잖아. 옛날에 갔던 그 식당을 다시 우연히 또 너무 오래됐잖아.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시대. 40년 전에 갔잖아요. 이런 근데 식당은 무구에서도 나오시는 뭔가 만두국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신화적인 느낌이 거기에 나오는 그 막 꾀죄죄하고 되게 난폭하면서 그러면서 불우한 난폭한 그 부르자인 그 할머니 아줌마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막 옷을 막 이상하게 막 컬러풀하면서도 막 꾀죄죄한 광인 같은 느낌. 광인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여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박스에 이제 막 그 새끼 강아지들이 있고 근데 그 박스에 있는 새끼 강아지들을 이렇게 막 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강아지를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박스 안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면서 그 하나 숨은 강아지 한 마리를 찾는 그 과정에서 뭐 죽여버릴까 여자가 혼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가 받아서 죽어버릴까 그러니까 몸 하나를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소설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 어린 그 강아지는 갑작스럽게 닥친 외부의 폭력 이게 의해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는 그 어린 강아지 같았지만 결국 그런 어린 강아지였던 자기는 그 폭력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 여자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식의 어떤 두 가지 어떤 연민과 폭력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식의 서로 상반된 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공존하거든요. 거기서 숲속에 이제 거미줄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미줄이 일종의 그러니까 혼례식의 베일 그런 드레스의 그런 베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위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기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무슨 이피라는 그 화가가 했던 혼장례라는 그런 컨셉처럼 혼인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공존하는 어떠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 숲이라는 그 공간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혼장례에 대한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상당히 신화적이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약간 좀 자기적인 느낌은 든다. 그 뭔가를 이제 품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준비된 작법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주제적으로도 탁 이렇게 도로락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화해 가능성이라는 거를 권여선 작가가 보통은 잘 안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근데 아마 그거를 이 소설에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아마 요구되는 그런 형태의 자기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안 된 화해를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자기적인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소설에서 그 화해 가능성 너 감동적이잖아. 그러니까는 1월 23일에 남자애가 만나자고 했는데 얘는 나중에 그 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나중에 발견하고 이제 1, 2, 3, 1, 2, 3이 연속된 그런 날짜가 이제 1월 23일만 있는 게 아니라 12월 3일도 있는데 하면서 혼자 이제 막 그 발견의 기쁨에 몸을 떨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애가 만나자고 했던 그날이 흔치 않은
1월 23일인데 음력으로 12월 3일인 그 날이 서로 딱 만나는 그날 이 남자애가 만나자고 한 거죠. 물론 이것도 되게 자기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그 불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암담했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었던 남자였는데 사실 그 남자를 놓친 거잖아요. 놓치고 뒤늦게 굉장히 길게 오래 후회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언젠가는 그 날이 또 겹치는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되게 이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아니야? 네, 뭐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좀 거친 면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국수 그 장소가 겹친다든가 그 다음에 그 강아지 이미지가 뭔지 정확히 알겠어요. 왜냐면 잠깐 또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 강아지들이 과거에 나였다는 거를. 근데 그 이제 국수 장소 강아지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거칠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들어오진 않고. 예, 그래서 작가가 여기와 여기를 경유해서 여기까지 가야지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정표들을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주제가 있어요. 먼저 좀 잘 준비되어 있어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경로가 찍혀 있었던 그런 소설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소설 사실 권여선 소설은 어떤 그런 플로팅이 이제 잘 되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권여선은 어떠한 말장난이나 어떤 그 상황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에서도 그 경서인가? 얘는 별로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 경서라는 남자의 반응을 보고 직감적으로 얘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리고 약간 얘는 지금 막 대학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혼자서만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맨날 술 먹고 어디 다쳐서 들어오고 술 마신 날 했던 어떤 기행들을 후회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경서라는 정말 반듯한 그리고 정말 그런 그 전형적인 대학원생 공부하는 그런 반듯한 남자가 자기한테 이제 호감을 가진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서는 어떻게 보면 걔한테 매달리는 거죠. 근데 그날 당일날 얘가 술을 엄청 취해갖고 갑자기 수박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수박을 쭈박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쭈박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 읽을 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진짜? 쭈박이라는 장면. 나는 그리고 얘가 거기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얘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얻기 위한 내가 이렇게 쭈박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취해서도 내가 얘한테 어떤 관심을 가질 때 걔가 과연 나에 대해서 나와 같은 그러한 감정일까를 얘는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좀 짠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이 선배처럼 준엄하게 수박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 지금은 수박철이 아니다. 그러나 경서는 수박을 사줬다는 거. 아니 그래서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었고 심리적으로나마 그러나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나에게 전해준 그 마음을 내가 품지 못했던 거죠. 걔가 나한테 기대는 거는 나는 전혀 이거를 감당할. 왜냐면 나는 완전 여기서도 자기는 폐허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애가 일기장을 자기가 그동안 쓴 일기장을 보내줬는데 이 여자애가 그걸 읽지도 않고 숨이 턱. 근데 이제 나도 사실 그런 일기를 받은 적이 있어. 옛날에.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일기를 주는 게 자기 썼던 나름 유행이었지 않을까? 일기를 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떤 흐름이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권여선과 같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동안의 흔적을 그대로. 근데 되게 그냥 잘 준비된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서라고 하는 애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총합인데 이거를 얘한테 탁 하고 던져주니까 감당하기 싫어 라고 되는 이 과거에 대한 태도가 옛날의 나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나하고 또 대비를 이루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일기나 뭐 그런 거를 남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여자애한테 줬잖아? 그렇게 해서 성사되는 건을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 적 없습니다. 이걸 보시는 남성분 일기는 주지 맙시다. 요즘 일기 안 씁니다. 아, 일기 안 쓰나? 일기를 준다는 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 자기 어떤 아니 근데 의미라는 너무 게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너무 큰 부담인 거잖아. 그치, 이 사람의 아니. 일생이 한 생이 갑자기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근데 그 마음은 있잖아. 그 마음은. 마음만 이렇게 잘 전해. 그러니까는 그게 그 기교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일기 논쟁. 근데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경서. X세대가 그래서. 최대한도의 어떤 성의를 표시하는 거는 카세트 테이프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야 이렇게 그렇지. 써서 이렇게 컴필레이션을 해서 주는 어. 그 정도지. 자기 일기를 그렇게 상대방한테 주면 나중에 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받아와야 되고. 너무나 경선 받아오지도 끔찍한 않았어. 아니 경서한테 보내줬잖아. 나중에 보내준다고 해놓고 늦게 보냈어 그것도.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근데 얘네들의 관계도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쨌거나 뭐 약간의 자기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배치를 했다라는 건 참 잘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경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경서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건 뭐지 이 해석 안 되는 애 그러니까 해석 불가능한 텍스트. 라는 느낌으로 매력을 가졌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 경서라는 애는 뭔가 텍스트를 볼 때도 그럴 것 같고 문학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애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에게 뭔가 알쏭달쏭한 해석의 테스트로 제공되는 거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약간 이 해석적인 애매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경서가 나에게 계속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는 경서를 해석하고 싶은 그런 준비나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거에 대한 이 소설 전체의 해석적 태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좀 애매함과 확실성 사이에서 계속 배회하고 방황하고 확실하게 뭔가 방점을 어떤 면에서는 화해하고 싶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화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주춤거리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기억에 대한 파동이다. 기억의 파동. 아니 근데 여기 또 무구라는 소설도 사실 기억에 대한 얘기거든요. 또 15년 전 이야기로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옛날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래서 거기는 또 처음에 그 현수라는 이름이 저도 읽었을 때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 부동산 그 외곽에 그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그 현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남자인 줄 알고, 왜냐면 또 걔가 또 무슨 사실 부동산을 혼자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그런 같고. 것도 있고 초반에 묘사 같은 걸 보면 이제 얘가 뭐 추레해진 외모 그리고 뭐 냄새도 나고 뭔가 이런 외양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이 되게 우리가 의뢰하는 중년 남성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애 둘 혼자 키우고 있다. 근데 약간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현수와 그 다음에 이 주인공 사이에 모종의, 여기서 뭐 그런 게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뭔가 모종의 그러한 텐션이 있죠, 텐션이. 그런 긴장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왜냐면은 매일 갔잖아요. 그 뭐 한 2시간 3시간 걸려야만, 얘는 차도 없는데 나중에 또 불륜에 대한 얘기를 배치를 해서 일부러 이제 그런 걸 그치, 남편이 보여줬다는 거를 의심하기도 하고.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현수와 그 두 여자 사이에 이거는 뭘까 이 관계는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는 했어요. 그것도 약간 물론 동성애적인 느낌이 있긴 있죠. 그런 게 좀, 근데 그게 약간 동지애인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현수가 이제 그 4학년 1학기까지만 대학을 다니고 마지막 졸업을 안 하고 얘가 결혼을 이제 그
학출인지 노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노동자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특히나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여성이나 남성들 중에서 이제 자기 어쨌든 대학을 다니고 뭐 입학하고 다니고 할 정도면 그 당시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중산층 정도 가정에서 살았다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학생 운동을 하면서 노동자랑 결혼하는 얘기들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아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전경린이 초창기에 썼던 장편 소설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인가? 아무튼 거기에서도 그런 이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그러한 이제 그 여성 노동자 자기랑 이제 뭔가 생각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그런 여성 노동자와 일종의 학생 운동가로서 의무적으로 결혼을 한다든가. 근데 이 현수라는 캐릭터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학생 운동의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근데 그 결혼한 남자가 학출 노동자인지 노출 노동자 출신 노동자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당시에는 참 결혼도 참 너무나 폭력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결국에 현수는 그 남자랑 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그런 이제 어려운 힘든 삶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그때 당시에 그런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무구가 그러니까 제목이 무구잖아요. 순진무구 할 때 그 무구잖아요. 근데 그 사실 이 소설집에서 제일 잘 본 소설이에요. 근데 이 무구는 왠지 과거의 사랑을 믿다 그 계열의 소설 같아요. 기억인 것 같지만 사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읽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현수도 무구했던 시절인 거죠. 그게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이념에 의한 노동자랑 결혼하던 그 무구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현수를 다시 만났는데 처음에 사기당한 것 같았잖아요. 이 땅 사기를,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현수의 말이 진짜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는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그 땅이 호재가 생기면서 건물을 올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노년이 윤택해진 마사지 받으면서 사시는. 근데 마지막에는 현수가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구두로 약속했던 것처럼 이 땅에 대하여 지분을 달라고 그러면 난 절대 안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견딘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살면서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 안 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구함과 멀어지는 거죠. 근데 현수와 둘이서 담배 피우면서 그 처마에 앉아있던 그 시간은 이 땅보다도 훨씬 더 무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일 간 거지. 매일 가서 그 매일 무구함을 느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재 그 안온하지만 부유하지만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그 삶에 대비되는 시절의 삶, 그거를 반추하는 이야기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비 효과를 뭐 이 소설 전체가 그렇지만 뭔가 이제 대비적인 효과를 잘 활용하고 있다. 언어적인 감수성에서든 그렇든 상황의 묘사든지 간에. 그래서 마지막에도 세신사가 이제 때를 밀어주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어쩜 사모님 이렇게 때가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고함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의어인데 상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무구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더럽혀졌다가 무구했다가 더럽혀졌다가 무구했다가 하는데, 그런 어떤 한때의 시간만은 무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과거의 그 사랑을 믿다처럼 그 종종 권여선 작가 이런 걸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근데 그거는 사실 예전에 뭐죠? 정미경 작가의 내 아들의 연인? 또 그런 계열의 소설이었거든요. 그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과거의 자신의 그 무구했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제 그게 복구되지 못할 그걸 느끼는 중년 여성의 어떻게 계속 시점. 무구하게 살아? 무구하지 않은 세상에서. 다만 이제 무구하면 그건 기억 속에서만 가능한 그렇죠. 거지. 무구하면 환상만이라도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 그 기억,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과의 어떻게 보면 만남을 계속해서. 그게 여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오히려 이제 처음에 현수를 만났을 때 봤던
애 둘 딸린 여기에 막 그 근처 아파트가 있었는데 막 그 아파트 열풍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부부가 그러나 이제 현실에 직면하면서 점점 피폐해지는 그 아이 둘 낳고 그 남편은 이제 그런 자식과 부인한테 무관심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부인은 이제 모든 게 다 영혼까지 털려서 애가 토하면 막 혹은 뱉은 그 음식을 손으로 그렇게 주워 담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부를 처음에 보다가 나중에 그 어린 두 커플 서로 이제 먹여주고 막 예뻐해주고 다정한 이 두 커플을 나중에 보여주고 이 커플이 이렇게 혹은 이 커플이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러한 이거는 불가역적인 거 아닌가? 이런 커플이 다시 이러한 서로 쓰다듬어주는 이런 커플로 가는 건 불가역적인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환상이고 기억 속에서만 가능한 어떤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왜 권혜순 작가는 그걸 못 참죠? 이게 얘네들의 과거다라는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안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 참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까 그쵸 그 기억의 walt즈에서도 굳이 이 강아지들은 나였고 이렇게 그 얘기를 안 해도 독자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불안해서. 그러니까 무구라는 소설 저도 무구를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는데 이 중에 무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현수가 청바지에 흰색 셔츠에 되게 날씬하게 학생장을 하면서 깃발을 들고 와도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던 시절의 그 무구함, 이념적인 무구함일 수도 있고 어떤 대의에 대한 무구함, 그 시절에 같이 대의를 통해서 서로 무구할 수 있었던 시대. 그러고 나서 현장에 있는 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일종의 투신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조직에서 결의를 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남자랑 혹은 여자랑 결혼을 하고 했대요. 조직에서 명령을 하면. 아니 이게 무슨 통일교랑 뭐가 달라? 진짜 통일교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일들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했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시 이제 동창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제 외모부터 많이 찌들어 있고 살이 쪄 있고 기름기가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완전히 찌들은 상태는 아니었던 거지. 사실 그 부동산에 대한 묘사를 할 때도 보면 현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 친구한테 뭔가 사기를 쳐야 되겠다거나 이런 의도를 보이진 않아. 이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적확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여기가 이렇고 저기 저렇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래 라고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은 학교 때랑 그때랑 별로 변하지 않은 거죠. 일종의 정세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똑같은 거지 사실은. 외모가 변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 그 무구 시즌2가 된 거죠. 서로. 그쵸. 이 친구가 그때 막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매일같이 가서 이제 유사 연애 관계가 된 거지.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시즌2로 이제 그 무구한 시절이 끝나버린 것이 집값이 오르고 이제 부자가 되고 자기가 건물주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달라진 삶이 되고 계급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무구한 아름다웠던 시절이 없어졌다. 현수라는 사람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버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디서 들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굉장히 한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를 진짜 이렇게 스냅샷처럼 찍어서 보여주는 단편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씨는 경기도권 어디겠죠? 수도권. 양주 아닐까 양주. 거의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좀 길게 논의를 한 것 같아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